상법에 대한 강의고요. 교재는 상법, 경제법률사가 출간한 책입니다. 꽤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가끔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책을 없이 보시는데요. 그건 뭐 책 없이 본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책을 왜 사야 되냐 이러시는 건데, 이해도 하고요. 근데 책이 없으시면 굳이 수업 들으실 필요 있나 이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 반은 상법입니다. 16시간 동안 상법에 대한 얘기를 강의해 드리도록 합니다. 보통 한 강의는 한 40에서 45분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6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페이지를 보십니다. 이 페이지는 상법이 작년에 2번, 올해가 1번이 바뀌었네요. 작년 여러분 2025년 7월 22일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상법이 개정이 됩니다. 상법은 자주 이게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요. 이게 1차 상법의 개정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나 개정 이유는 나중에 보시고요. 오른쪽에서 한 번에 주된 내용이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의 주주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상법은 이사는 문구가 이랬어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렇죠? 회사를 위하여 여러분 충실한 의무를 진다. 이랬거든요. 충실한 의무를 지는 건데 여기에 회사 및 주주 요 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사는 이때 이 회사는 아무래도 대주주들을 뜻한다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요 주주라고 하는 건 소액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도 충실한 의무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뭐죠?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이사가 어떤 대주주들만을 위한 했다. 소액주주의 이익에는 반한다. 그럼 이 주주들이 요 이사 경영진을 상대로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들어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자,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은 어쨌든 이래서 진짜 이 소액주주들이 이 경영진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까 이런 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니까 때는 쉽지 않아요. 앞으로도 사례가 쌓여야 되고요. 다른 많은 나라들은요. 어떤 나라는 이런 문구가 상법에 있는 나라도 있고요. 없는 나라도 있어요. 없는 나라들은 또 주로 판례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참 크네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회이사 명칭을 여러분 독립이사로 변경을 한대요. 사내이사라고 불렀잖아요. 사회이사하고, 그렇죠? 근데 그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라는 말로 이름이 바뀐대요. 독립이사. 상장만, 이때 상장은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을 말합니다. 이러고요. 의무선임 비율을 옛날에는 4분의 1인데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그러니 그렇죠? 우리 상장법인들은 이제 많은 뭐라 그럴까요? 좀 독립이사들이 좀 더 많이 이제 늘어나겠네요. 독립이사분들이. 이렇게 되고요. 다번에 일정한 상장회사가 여러분 항상 법을 볼 때 이런 어떤 규모가 일정한 회사는 전부 다 자산이 2조가 넘는 회사를 말해요. 자산이 2조가 넘는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라가 있는데 거기 위원을요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최대 주주의 발행 주식 총수에 3% 초과되면 무슨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아니라 항상 특수관계인들과 합쳐서 3% 넘어가면 어떤 판단한다라는 게 문구에 들어와요.
아이파의 분들이 자산이 2조 이상 넘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라벌의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주총, 그러니까 상장회사들은 이제부터는 원래 사람이 모여서 하잖아요. 이걸 전자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규모, 항상 제가 자산이 2조라고 그랬죠. 2조가 넘어가는 회사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적으로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건 맞고요. 따로 전자주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행이에요. 강제 규정. 그러니까 자산이 2조가 넘어가는 이런 상장회사들은 이번에 많이 바뀌는 거죠. 전자주총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감사위원회를 할 때 뭐 3% 따져서 제한이 들어갈 때 그 3%를 특수관계인가 합산하셔야 되겠고요. 뭐 모든 상장은 독립이사고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독립이사로 바뀌어야 된다더라. 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 이 주주를 위한 거는 상장, 비상장 모두 다 들어옵니다. 이 말은요. 그 다음에 부칙에 가서 7월 22일 날 이게 그죠 공포됐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까 말한 요 조문 요게 382조의 3인데 요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요. 상당수 나머지 것들은요. 그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문구 하나 알려드릴게. 여러분 이날을 공포일이라고 그러고요. 공포일이라고 그러고요. 1년이 경과됐다. 1년이 경과됐다라는 말은 날짜 잡아줄게요. 여러분 여기서 봐요. 2026년 7월 21일 하루 적은 거는 1년 미만이고요. 7월 22일이 1년 이상이 되는 날 시작이고요. 7월 23일이 1년이 이게 경과된 날이에요. 이런 말 처음 듣죠, 우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 미만, 이상 경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요. 뭘 잡아요? 요 7월 22일에 바뀐 여러 내용 중에 특히 이사의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조항은 2026년 7월 23일이냐 아니냐. 근데 얘는 공표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었죠. 그죠? 공표일부터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 바뀌면 항상 부칙에서 이게 그날부터 그러니까 얘는 바로 발동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경과라고 원래는 1년이 경과다 그러면 특별한 말 없으면 2026년 7월 23일부터인데 몇 개는 이 전자주총 뭐 이런 것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 게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이 그렇죠? 부칙이니까 별말이 없으면 1년이 경과된 거고요. 특별하게 요 놈은 바로 다른 전자주총 이런 거는 2027년 이렇게 법이 바뀌는 부칙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월 22일에 여러분 이런 게 하나 나왔고 다음에 9월 9일 날 또 법이 바뀌었나 봐요. 이게 상법의 2차 개정. 9월 9일 날 여러분 상법이 두 번째로 개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개정이 됩니다. 상법이 뭐라 돼 있냐면 대규모 상장이니까 무조건 자산이 2조 넘어가는 회사, 이 2조 넘어가는 회사는 정관으로 집중 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집중 투표제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을 몰아서 하자라는 여러분 요 집중 투표제는 원래는 정관에서 우리는 얘를 안 할게요 라고 하면 얘는 안 할 수 있었어요. 집중 투표제를요. 집중 투표제인데 근데 이제는 그죠? 항상 대규모니까 자산이 2조 넘어가는 사람은 정관으로 얘를 제약할 수 없다. 이걸 하자 그러면은 반드시 집중 투표제를 해야 된다.
집중투표제를 해야 된다라고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죠. 이런 위원 중에 분리선임을 요 별도로 하는 분을 2명으로 확대됐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포 후 1년이니까 얘도 1년이면은 뭐 얘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집중투표제는 그죠? 요 집중투표제에 대한 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요 상장회사 주총 소집이 있을 때부터 한대요. 그러니까 요 집중투표제는 이제 뭐 여기 보면 2026년 3월에 이사들 선임이 있으면 그때부터 해라. 나머지 조항은 1년이 경과돼 요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게 하나 또 나오죠. 2026년 3월 6일 날 드디어 상법의 3차 개정.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의 1차, 2차, 3차의 개정을 말합니다. 이 3차 개정이 그렇게 논란이 돼서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죠. 여러분요. 3차의 개정 상법 못 가요. 너무 잘하시는 거. 자기 주식은 이제부터 뭐예요? 원칙이 뭐야? 원칙이 무조건 소각을 합니다. 이 말인가? 옛날에는 소각을 하거나 또는 보유한 다음에 처분할 수 있었는데 얘는 이제부터 원칙이 이건 무조건 소각을 합니다. 다만 언제? 취득해서부터 1년까지. 근데 요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취득했던 놈은 요 놈은 1년 6개월 안에 소각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2027년 뭐 9월 뭐 6월까지니까 뭐 9월 6일 이렇게 하겠네요. 이때까지 소각을 해라.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남았죠. 그죠? 오늘 지금 6월이니까 아직도 꽤 많은 남았지만 어쨌든 원칙이고요. 예외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자기 주식을 보관한 다음에 이거를 처분할 수 있다라는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 많이 혼란스러운 게 지금 무조건 여러분 자기 주식은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아니죠.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을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의 오른쪽에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배당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명시했어요. 옛날에는 의결권이 없다만 있었는데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교환이나 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명시하셨고요. 나번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작성한 자기 주식 보유 처분 계획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시면 이거는 예외로 보유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려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매년이에요. 매년. 잘 모르셨죠? 여러분 원래는요. 이 법이 바뀌고 나서 3월에 주총이 있었죠. 그때 주총할 때 이게 우리는 이 자사주를 안 팔고 갖고 있을게라고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니까 잘 안 했죠? 앞으로 내년 3월에는 꼭 하셔야 되고요. 마음이 급하시면 임시 주총을 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고요. 다음번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팔 때 얘기를 말해요.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에는 주주 외자에게 처분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주식은 무조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병이나 분할할 때 자기 주식은 신주 배정이 금지되고
되고요. 이런 거를 상장회사가 이걸 어겼을 때는 이거 참 웃겨요. 상장회사만 5천만 원의 이사들에게 과태료가 나가요. 비상장은 이 과태료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 법 시행 전에 시행이 뭐죠? 우리가 뭐 당연하게 그러니까 요 날 전에 3월 5일까지 취득한 놈은 1년 6개월 이내 상환을 합니다라고 돼 있고 붙이기 뭐 되네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뒷조문에 가서 이거를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는 앞에 상법을 읽기 전에 먼저 이 개정 1, 2, 3차에 대한 거를 먼저 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본 교재로 들어가죠. 개정된 내용은 1차, 2차, 3차.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3차에 걸친 상법의 개정으로, 그죠? 개정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어떤 기업의 어떤 게 좀 돼서 주가 상승에도 기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요. 근데 개인적 생각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요. 자, 21페이지. 자, 이 책은 상법에는요, 여러분 일로 와 보실래요? 쓰지 마시고요. 자, 상법은 영리법인을 만들어요. 영리법인을 규정하는 법이 상법이고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상법에는 회사가 여러분 지금 우리 잘 아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그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여러분 이렇게 회사의 종류는 칠판이 희한해져서 다섯 개가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5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다 하기가 그래서 우리는 요 주식회사를 합니다. 그 말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5개가 있고 회사마다 형태들이 다른데 우리는 주식회사인데 그러니까 세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맨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예요? 주식 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바로 왜냐하면 여기는 주식회사는 주식이라고 그러지만 이쪽은 출자라고 부르거든요. 출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 등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 출자를 말해서 주식 등 하면 이 전체 영리법인 5개를 다 말한다 이 뜻이고요. 우리 책은 이 중에 주식회사만 공부를 할게요. 발기인입니다. 회사를 설립을 하면 발기인이 정관을 만들어요. 나중에 박스 보세요. 발기인은 특정 주주가 만드는 게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고요. 모든 주주가 다 발기인이 돼서 만드는 거를 발기 설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규모가 조그만 회사는 그냥 다 발기 설립이에요. 근데 큰 회사가 설립되는 거 있죠. 그건 다 모집이고요. 그러니까 주주 중에 몇 분이 발기인이 돼서 그분이 만든다 이런 뜻이고요.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건 다 여러분 법무사님이 만들잖아. 그죠? 법무사님이 만들어 주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설립할 때 주주는요. 여러분 주식회사는 1인만 있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없죠. 옛날에는 주주가 7명, 뭐 5명이었어요. 이제 그 3명이구나. 자, 그게 없어서 옛날에는 7명, 3명이라 그러니까 이름을 빌린 주주들이 많았어요. 이름을 빌린 주주가 그랬고요. 지금 1명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설립 시 최저 자본금은 없어요. 자본금이 없어요. 자본금이. 그러니까 그냥 요새는 보통 뭐 100만 원짜리도 많고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요새는 들어보셨어요? 가족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가족법인을 만드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젊은이가 왔어요. 그래서 뭐 많이 했고 근데 꽤 엘리트더라고요.
너무너무 외국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데 어떤 이런 뭐 투자 이런 회사의 뭐 대표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족법인을 왜 만들어요? 그랬더니 어린 딸이 있는데 걔 딸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본인 부인이 프리랜서인데 돈을 제법 잘 버나 봐요. 그럼 잘 버는데 개인이 잘 버니까 소득세도 높고 그다음에 건보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인으로 가면 어떨까? 다 똑같은 상담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한참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다음에 상법상 주식회사 종류는 좀 전에 말했죠. 다음은 밑에 넘어가서 유한회사는 제가 써놨어요. 안 읽을게요. 주식회사와 이런 차이들이 있으시고요. 유한책임회사는 또 유한회사랑 이런 게 다른 게 있고요. 한명합자회사라는 말이 있어요. 뭐 들어보셨어요? 무한책임, 그다음에 유한책임. 혹시 LPGP 들어보셨어요? Limited Partner, 그렇죠? 그로스 파트너, 그로스 파트너 GP가 무한 책임이고 리미티드 파트너 LP라는 게 유한 책임 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주라는 말을 안 하고 사원이라는 말들을 하니까 유한 쪽은 출자자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좀 옛날이긴 하지만 여러분 2021년 말로 우리나라에 주식회사는 120만 개가 넘는데 하여튼 그 중에 거의 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에요.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때 어떤 혜택이 혜택이라고 그럴까? 좀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자 봐요. 법인세를 신고하는 건 84만 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설립만 해놓고 아무런 활동 안 하는 데들도 몇십만 개가 있네.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회사는 한 8, 90만 개. 지금은 더 늘었죠. 2021년 5년 지났으니까 늘었고요. 그 안에 상장은 코스피, 코스닥이라고 부르죠. 코스피, 코스닥. 요새 문제가 있어, 그죠? 코스닥은 안 올라가고 코스피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코스피도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이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요? 여러분도 전자나 하이닉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현하셨나 모르겠다. 참 어렵네요, 주식이. 그리고 코넥스라는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 하나 있고요. KOTC라고 그래서요. 이것도 비상장들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커다랗게는 상장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코스피와 코스닥은 우리가 주권상장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권상장법인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만들고요. 김영란이 서명합니다. 오른쪽에 아니 정관에 우리 회사가 무슨 목적으로 회사 이름은 몇 주를 발행하고 1주당 액면이 뭐 5,000원이냐 500원이냐를 정하시겠죠. 본점은 이런 거를 정관에다 정하십니다. 그다음에 사망. 회사의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따른 개상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입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공고를 하셔도 되고요. 삼성 같으면은 중앙일보에다가 공고한다고 삼성전자 정관에 보시면 우리는 여기 뭐 그죠? 중앙일보에다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일보, 중앙그룹, JTBC가 또 뭐 화의 신청 뭐 그죠? 이런 거 법정관리 신청들이 들어가고 중앙일본과는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약간 법이 달라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돼서 모르겠네요. 오늘 현재로는 어렵다.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회계사님은 중앙일보나 JTBC가 어떻게 될까요는 참 어려운 일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법원에서 이런 것이죠. 회생계의 인가 신청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물론 JTBC는 다른 회사들 여럿이 컨소시엄으로 JTBC의 주식을 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배정으로 많이 증자를 해서 기존의 주주들은 감자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어쩌면 그러네요. 왜냐하면
JTBC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재무제표를 보더니 아버지, 그러니까 자산이 5,500억이에요. 그럼 쉽게 뭐 실줄 이 숫자야. 그리고 부채가요 5,400억이에요. 자본이 100억이에요. 그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54를 1로 나눈 거잖아, 맞죠? 어마어마하게 높죠, 부채 비율이.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면 자체적으로 살아나기는 어려워요. 누가 인수를 해서, 그죠? 한 2, 3천억 유상증자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2, 3천억 갖고 이게 살아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다 묶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끼리 그런 거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렇게 왔을까가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 회사가 뭐 모르겠어요. 또 언론을 보니까 뭐 진보다 보수다 말도 많지만 알게 모르겠고, 그게 그 그룹들이 다 문 닫으면 그 수없이 많은 종사자들, 그 기업에다가 물건값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보통 문제는 아닌 게 터졌네요, 여러분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사망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때는 이런, 그러니까 정관에다가 우리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 뭐뭐뭐에다가 이런 내용을 공고합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밑에 209조 설립 당시입니다. 회사를 만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주를 발행할 거냐, 우선주를 발행할 거냐, 몇 주를 발행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액면가냐, 그럼 액면은 얼마냐, 몇 주를 발행할 거니까 총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는 몇 주인데 설립할 때 몇 주를 발행할 거냐, 보통주냐 우선주냐, 1주당 액면은 5,000원이냐 500원이냐 1,000원이냐 만원이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시게. 무액면은 없고요, 우리나라에. 다음에 정관의 효력은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정관은, 그죠, 공증을 받죠, 공증을요. 근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서면하면 효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기본으로 원래 정관은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밑에 정관을 변경할 때 공증인의 인증 여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대법원의 판례인데 한번.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 어떤 주된 회계세법이 아니죠. 이런 걸 전담하시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법무사님들, 변호사님들이죠. 법무사님이 계실 거고요. 이런 걸 수시로 여쭤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봐지고요. 자, 이제 주식으로 갈게요. 자본금, 여러분 정관으로 무액면 주식 보지 마요. 우리나라는 무액면 주식 발행되지 않습니다. 액면 주식은 균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 회사의 액면은 사망해 보면 100원 이상이니까 보통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이에요.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회사 액면은 얼마세요? 보통은 5,000원이고요. 우리나라에 액면이 100원짜리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SK텔레콤, 아마 이런 데들이 액면이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냐를 따지시기 전에 액면이 얼마냐를 보셔야 돼요. 전자는 액면이 100원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주식이 얼마야? 그렇죠? 35만 원? 그러면 5,000원으로 갚으면 거기에 50배를 곱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야? 350에 50배면 1,750만 원이잖아요. 대단하죠? 그죠? 또 주식이 몇 주가 발행됐냐에 따라 주가가 발행되죠. 주식 똑같은 액면이라도 주식 수가 적으면 주가는 올라갈 거고요. 똑같은 액면이라도 주식 수가 많으면 일주당 금액은 적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일주가 얼마다. 삼성전자는 35만 원이고 SK하이닉스는 일주가 뭐 지금 300만 원이다.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이게 액면이 얼마고 발행된 주식수가 몇 주냐 이걸 비교해 보셔서 주가를 따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액면 자꾸 나오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주식회사 설립이면서 박스가 나와요. 명의신탁이죠.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오늘이 요게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요럴 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일로 오세요. 여러분. 자, A라는 법인이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하는데 갑이라는 분이 자 9만 주를 가졌어요. 을은 만주예요. 만주예요. 그러니까 총 첫 설립할 때는 10만 주를 발행했고요. 이게 액면가가 5천 원이에요. 그럼 자본금이 5억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단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의 액면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실제로는 원래는 갑이 다 100%를 가졌는데 여러 이유로 이 중에 이름만 10%를 을의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을은 이름을 빌려준 거죠. 자기 게 아니니까. 물론 이들은 다 계약서를 써놨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을을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명의신탁된 주식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자 액면가는요 5천만 원이죠. 만주에 5천 원이니까 현행세법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 갑이 실질 주식을 을의 이름으로 명의만 빌려놓은 거 실질적으로는 갑건데 그쵸? 이러면은 이 을한테 여러분 증여세가 나와요. 증여세가. 그럼 요 5천만 원이면 1억까지 10%니까 요거는 5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와. 이게 나중에 걸리면 그리고 자 과거에는 이 증여세는 을이 냈는데 을이 웃기잖아요. 이름만 빌려줬는데 증여세를 내니까 최근 몇 년 전에 법을 바꿔서 이 명의신탁이 걸리면 이 증여세는 현재는 갑이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은 을이 내고 법이 개정된 후에 명의신탁된 거는 갑이 내요. 자, 그래요. 근데 문제가 봐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또 자, 이건 옛날이고요. 지금이 현재면 그죠?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꽤 많은 증자들이 있어요. 증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갑도 올라가고 을도 올라가요. 계속 명의신탁이니까. 자, 돈은 전부 다 갑이 대주는 거예요. 을에게 돈을 대줘서 을이 회사에 주금 납입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증자할 당시에는 이 회사는 커져요. 뭐냐면 이게 설립때는 5천 원이지만 한참 후에는 우리나라는 상속세법에 의해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거든요. 자, 그럼 평가를 해보면 이때는 6만 원이다. 6만 원이다. 그러면 이때 을이 만약에 또 증자를 했죠. 명의신탁인데 그럼 이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걸릴 거 아니야. 나중에 조사해서. 그러면 이때 을의 이름으로 증자된 주식수 이때는 6만 원. 그 당시에 시가로 이게 증여세가 나와요. 증여세가. 그러니 요걸로만 따지면 적지만 그죠? 이런 걸 합해버리면 꽤 많은 세금이 나와요. 꽤 많은 세금이 증여세가. 그래서 근데 문제는 증여세 시효라고 하는 개념은 15년이에요.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는 거예요. 제척기간. 그죠? 자,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15년이면
15년 안에 걸리면 얻어맞고 15년 안에 안 걸리면 안 얻어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런 게 걸리면 안, 그러니까 이거는 15년이 걸렸으면 이건 안 맞지만 이거는 15년 아니면 이거는 증여세가 나와요. 이런 거라서 자, 여러분 워낙 많은 분들이 이분이 오너겠죠. 최대 주주고요. 이분이 이 A법인의 회계사, 세무사, 재무팀들에게 요구하는 건 지금 현재 그렇죠?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주식을 자 불안하다. 뭐 계약서는 있어요. 뭐 내 거다 뭐 이런데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다시 돌려주든지 또는 내 자식에게 이거를 돌려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요 명의신탁된 주식을 좀 없애달라는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상법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없애는 제가 네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걸 없애면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법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그냥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수업에. 지금 이것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녹화만 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 말씀드릴까요? 1번 저도 이제 오랫동안 곧 강의 그만둘 거고요. 여러분이 학원을 안 찾으시고 수업을 안 들어주시면 저 같은 놈이 열심히 강의할 이유는 없어요. 저한테는 더 이상의 열정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 이해하세요. 제가 열정 없이 강의를 해도 열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고요. 학원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세무회계학원 오래 못 버틸 것 같고요. 다 문 닫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좋으시겠다. 그죠? 들으실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이 신입 직원을 안 뽑고요. 기존 직원들도 다 잘라요. AI 때문에 뭐 그렇대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할 마음이 없다 그러네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마음이 없듯이 저도 강의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뵐 날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서로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회계사님 심심한데 뭐 하시려고? 그러지 마. 저 컨설팅 할 거예요. 저 컨설팅 많이 할 거고요. 꽤 엄청난 금액의 컨설팅들 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어쨌든 모르죠. 이게 제 마지막 강의일지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상법은 어렵고 힘든 과목이지만 그죠?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들으셔서 이걸 여러분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열심히 또 들으시고 하십니다. 상법을 충분히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로 못해요. 어려운 난이도로 이 수업 듣는 분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얘기들로 합니다. 이 어려운 걸 들으시려는 분들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이 상법은 별도의 어려운 난이도로 수업을 하나 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뭐 여러분이 다 호응이 없는데 학원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남은 15시간 동안도 어쨌든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을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의신탁을 없애는 방법 4가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 마감합니다.